시가총액 우리가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게 셀트리온 같은 게 한 4조 정도 되는데 아직 멀었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도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중기청 김혜영 관장께서도 이제 벤처 정책이 창업, 성장, 그 다음에 재기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성장이나 재기보다는 창업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창업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춘희 교수님께서는 완벽할 정도의 어떤 제도, 그러니까 중기청이라든가 협회 역할이 완벽할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로 창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거.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창업 사관학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융자 프로그램 너무 많은데. 과연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그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느냐. 근데 아마 그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창업은 금방금방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융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해 한 해 동안 몇천 개 기업을 지원했다 그런 건 숫자가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어떻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약간 좀, 아마 적당하지, 그럼 결국에 이게 제도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어떤 정부의 영역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민간의 영역일 겁니다. 민간이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민간이 해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벤처 생태계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벤처가 기본적으로 시장 실패의 영역입니다. 재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한 만큼 재원이 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만큼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장 실패 영역인데 누군가는 이걸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적정하게 지금 정책으로 보완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재원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치 않지 않느냐. 이런 쪽에 말해서 조금 성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민간의 역할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좀 그런 제도적인 정책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창업청,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의 창업과 관련된 아니면 이제 이 생태계에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다 규모가 적습니다. 대부분 다 몇천만 원에서 크게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기업들은 상당히 그거보다 큰 사이즈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대부분 이렇게 뿌려주는 거는 그런 거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뿌려주는 건 맞긴 맞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몇 억씩 아니면 몇십억씩 주는 그렇게 해서 그런 성과들을 한번 다 비교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 물론 대상 기업은 작을 수 있지만 하지만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벤처캐피탈 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벤처캐피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벤처캐피탈도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변별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는 한 16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라고 하는 게 향후에 3, 4년 후의 경기를 예측을 해서 이제 3, 4년 이후에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회수할 때 3년 내지 5년 있다 회수를 할 거니까 그때의 경기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가 많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래의 어떤 경기를 좀 밝게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경쟁국이나 선진국보다 이 벤처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면 그만큼 우리가 향후의 경기가 좀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국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투자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GDP 대비 비교를 해보면 GDP 대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절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한 3분의 1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과 비교해보면 한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떤 경제 역동성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 벤처 투자가 지금보다는 한 3배 이상 확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게 민간 쪽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데, 진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벤처 투자가 2005년도부터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2000작년까지요. 왜냐하면 2004년도 말에 저희가 한 6천억 정도 벤처 투자를 했는데 2011년도에 1조 2천억으로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민간의 역할은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다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벤처 투자를 벤처 펀드를 만들어주고 이게 굉장히 이건 시사점이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 쪽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어떤 원점부터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 펀드를 100이라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한 4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증권이나 보험,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한 20 정도 하고 학교에서 한 20 정도 하고 나머지가 20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이 거의 투자를 안 합니다. 벤처 펀드에. 학교는 아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풀려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쪽에 민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민간이 이 벤처 펀드에 참여하는 게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민간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해외 벤처 캐피탈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화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책자금 쪽에, 이게 정부 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는 게 뭐라고, 정부 주도나 정책자금 위주의 이제 벤처펀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민간 자율적인 어떤 그런 벤처 캐피탈의 운영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외 벤처 캐피탈들이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의 제도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중간에 사실은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코지피나 코웍을 하려고 그러다가 들어버렸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은 철저하게 어떤 해외 쪽에서는 출자자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출자가 되지 않은 정부의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수시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벤처기업 굉장히 좋아졌고, 벤처 캐피탈 굉장히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 자본시장은 정말 아직도 이게 언제나 이게 회복이 될지 참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코스닥 지수가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가 293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이제 한 500까지 됐죠. 그러면 한 5배 정도로 떨어져서요. 코스닥 시장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이제 보완하는 시장으로 여러분 이제 코넥스라는 시장이 됐는데, 좀 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 회수시장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1인 창조 기업이나 모바일 앱 기업 쪽으로 해서 IPO가 적당하지 않은 기업들의 창업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의 어떤 엑시스라든가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사실 M&A 시장이 많이 보완돼야 되고 아마 그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그래도 많이 쓰셨고요. 네. 충분히.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양현봉 우리 박사님께서 창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산업연구원의 양현봉입니다. 이 세미나 가면 어디가 가장 늦게 발표하면은 참 활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강조하고 또 의원님께 약속이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가능한 4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내. 사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다 말씀드리면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선 벤처 생태계나 이런 부분은 이춘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현재 지금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많은 창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서 이루어진 만큼 그만 비례해서 또 많은 벤처 기업들이 성장하고
고용 창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선 창업에서 성장해서 IPO로 가는 단계, 그다음에 창업에서 실패하는 단계, 그다음에 M&A 해서 가는 세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그 정책들은 어떤 간에 지금 창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 창업 이전 단계, 이쪽은 상당히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실패하고 나서 재도전한다거나 재창업할 때 이 시스템이 지금 불비한 것 같고요. 중기청에서 M&A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 이전 단계에서 뭐 어떻게 많은 창업들을 준비된 창업 때도 이 중소기업청에서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바람직하냐?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생태계가 돌아가려면은 입시주의 교육과정에서 대학생들 가서 출근하고 시험 공부해서 논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는데 그 학생들이 무슨 창업을 꿈꾸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업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드릴게 중복된 게 넘어가고 우선 기업가적인 교육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대학생 이전 단계에서 대학 가서 창업을 하려면은 우선 초중고등학교의 전국 교육 과정에 이 기업가정이신 창업 교육들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영국 같은데 EU 같은 데는 기업가정이신 창업 교육이 없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발전이 없다 할 정도로 EU의 미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소기업청만이 아니라 교과부나 시도별 교육청이 공동으로 이 기업가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중소기업청이나 직영부나 경제부처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일본 2002년도에 한 60만 부를 만들어가지고 매년 이게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가적인 교육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대학에서도 가르칠 사람들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교사 양성 과정이나 교사들 여름 겨울방학에 연수할 때 이 창업교육, 경제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시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많이 창업광장을 많이 나가보는데 가서 보면 다 똑같은 그 사람들이고 내용도 이렇게 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기업가정이신 교육을 시킨 그 교육자들 그리고 새롭게 교육을 시킬 사람들이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다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창업에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는 요인 중에 이순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5천만이 사는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너무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업을 할 때, 창업 교육 때부터 글로벌 창업을 염두에 둔, 이런 글로벌 시장을,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한 창업을 저희가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중간총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00년 초반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던 애국인, 그 중국인들, 유학생들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소위 벤처 붐을 일으켜서 현재 중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 이 미국에 나가는 유학생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취업을 못 해요. 한국에 와서도 좀 들어오고 싶어도 좀 그렇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창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창업을 해도 제가 보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창업자와 어떻게 공동 창업을 하도록 해줄 것인가. 현재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청에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해외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나 또 뭐 인터넷 통한 창업이든 하여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해외 공동 창업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창업의 생태계, 벤처 생태계가 유지되려면은 정부 주도의 공급자 위주의 이런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민간 시장 핵심은 벤처 엔젤이나 벤처 캐피탈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가 일본 출장 한번 가보면은 참 요즘 뿌듯한 게 출장 갈 때는 옛날에는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 이제 다 받아줍니다. 대신에
한국 정책을 좀 알려달라. 1시간 미팅을 하면 1시간 추가 연장해가지고 저희들 정책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렇습니다. 엔젤 투자 제도가 엔젤 투자 금액의 40%, 또 종합소득 금액의 40%를 소득 공개해주고 있고, 또 소득 공개 금액도 우리나라 같이 비율 방식이 아니라 1천만 엔, 우리나라 돈은 한 1억 원 정도까지 소득 공개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엔젤 투자 소득 공개도 조금씩 조금 해봐서는 그렇게 별로 피부를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엔젤 투자 금액의 20%, 종합소득 금액의 30% 적은 금액인데, 앞으로는 엔젤 투자 금액의 일정액들, 그래서 한 40%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보통 1억 원 연봉 1억짜리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다면은 한 4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의 한 40% 중 적은 금액, 또는 종합소득 금액 이게 엔젤 투자 금액에서 4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40% 적은 금액을 공개해주는 방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엔젤 투자 대상 자체도 벤처기업으로 이 확인을 받은 것만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지식, 기술, 집약형 창업기업으로 좀 대상도 확대해서 엔젤 투자 될 수 있는 대상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느낌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는 게 기업을 실패했을 경우에 제도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앞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해주실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창업 실패를 자산으로 축적해서 다시 제도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들. 미국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기업이 건전한 실패,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실패를 해가지고 법원 그 판사로부터 면책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재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사법부에서는 면책 그 승인을 인정해 주는데 이 금융권, 경제계에서는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저 보니까 이제 일단 어떤 기업인이 면책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금융권에 가서 융자가 안 됩니다. 또 벤처기업 확인도 안 됩니다. 정부 조달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 보니까 5년 동안 공공기관 간 대표이사의 신용불량 관련 정보 공유사항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게 좀 손을 대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하시면은 이거 금방 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만 이렇게 고쳐주면은 그런 실패를 재도전에 하나 어떤 그 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의 성이 파산해가는 법률에서 한번 실패를 해버리면은 자기 전세금 자체도 확보를 하기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1,600만 원밖에 보증 안 해줍니다. 서울시내에서 그 월세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 파산법이나 뭐 여러 가지 법에서 1970년대에 만드는 법이 아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아무리 추적해도 추적할 수 없는데, 이것을 좀 판사가 그러니까 면책 승인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을 물가 상승을 반영하든 최근의 상황을 반영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게 그 재도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의원님께서 좀 힘을 써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창업한다면 중소기업청이나 웰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웰컴 하니까 그만큼 실패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도입하고 있는 게 바로 개념검증센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특허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술에 집착이 돼가지고 자기는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으로 어떤 연구소든 뭐 컨설팅 회사든 주로 미국 같은 대학이나 연구소가 개념검증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업이 언제쯤 되겠다, 돈을 벌겠다, 창업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시드머니를 주어가면서 창업 교육을 시켜서 준비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념검증센터 역할입니다. 이건 뭐 기재부에 제가 뭐 중소기업 장기발전 비전에 좀 얻어가지고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정책 어떤 그 아이디어로서 개념검증센터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소위 충분한 사업 가능성을 검증하고 준비된 창업을 통해서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많은 창업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준비된 창업을 통해서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이 개념검증센터가 필요하겠다는 느낌이 나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전국에 290개였습니다만은 중소기업 청에서 보시기 진짜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예완이기 돈에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샜지만은 이건 인프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성공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창업부센터가 센터장이나 매니저들이나 특히 매니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뭐 매니저의 비정규직 문제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일본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가서 했던 게 매니저를 우리나라 이제 대학원생들, 대학원 졸업한 취준 모든 학생들을 비정규직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평균 연령이 그 49세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경험한 사람이 70%입니다. 기업을 경험해보고 이 사회를 경험해보고 이런 사람이 매니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늦게 시작했지만 난 일본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의 공간 자체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제약위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실제 기업들이 가서 특히 대학생들, 대학이 한 220개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학생 창업 지원 센터가 그 창업 공간들이 부족한 이런 상황들을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해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펼쳐보고 이게 창업으로 연계돼서 준비된 창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뭐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은 간단히 그냥 몇 가지만 정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세 분 토론자 여러분 이제 감사드립니다. 워낙 이 분야에 가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시간을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하실 말씀이 많아서 조금 시간보다 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은 혹시 여기 플로어에서 우리 토론자분들이 많은 말씀 주시긴 했지만 궁금한 질문사항 있으면 간단히 한두 분만 받고 우리 의원님 마무리 말씀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혹시 예. 하나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죄송합니다. 저기 성함하고 속 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왔습니다. 예, 양정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주제 발표하고 토론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좀 이렇게 좀 미시적인 거 말고 조금 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들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미묘한 차이지만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지금 벤처를 지원하는 주체는 이제 벤처 기업가인데 이 객체들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보면 크게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벤처 캐피탈 앞에서도 나오셨지만 또 민간 영역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민간 영역에서는 공공 부분에서 너무 많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 해서 좀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고, 또 공공 부문에서 보면 정부 입장이죠.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민간 부문을 그대로 두니까 너무 수익 위주의, 아까 우리 이춘우 교수님 말씀대로 이쁜이 수술해가지고 그냥 팔아먹는 이런 데는 너무 지금 근시안적으로 좀 벤처를 본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관주도적으로 말 그대로 지금 해서 지금 크게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롭게 갈 수 있으면서 서로 밥그릇 싸움 이런 소리 안 들으면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까 이춘우 교수님은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을 아까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혹시 다른 분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예, 그러면 혹시 간단하게 좀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건의만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기술보증기금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석중 팀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공감이 가는 얘기가 이춘우 교수님하고 김영수 전무이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저도 이제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나 벤처 지원 정책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부 작은 부분에서 조금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돼 있고 구비가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왜 힘들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단순히 정책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니고, 저희 기업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 숫자나 대기업 숫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중견기업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기현상이 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중견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누릴 수 있던 혜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보니까 뭐 회사 쪼개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중견기업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현상까지 생길 정도인데, 그럼 이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실제로 여기 중소기업 제도를 많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누리는 게 아니고 그 혜택을 받은 만큼 여러 가지 경쟁력이 생기겠죠. 근데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지원받은 혜택을 가지고 생성된 경쟁력을 대기업에서 어찌 보면 고스란히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기업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저가 정책에 이제 희생양이 되다 보면 대기업하고 거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그런 기업들보다 기술적으로도 좀 부족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하고 또 다른 중소기업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조차도 제값을 못 받고 더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근원적으로 이제 그걸 고쳐 나가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기업하고 그 중소기업하고 거래를 할 때 공정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쪽에서 해답을 좀 먼저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인지 국가권익위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거래하는데 중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또 그걸 또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사실 공정한 가격이 거래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도 이게 납득할 만한 이 공정한 거래 가격이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발했던 기술이나 그런 제품에 대한 공정한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지고, 그런 것들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면 그게 정부에서 하고 또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아닐까. 그런 제도에서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질문 요약하면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밸런싱을 좀 이뤄가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 이춘우 교수님께 좀 지정해가지고 질문을 주셨고요. 또 이제 또 마지막 분은 이제 제언을 해주신 거죠. 우리나라 아무리 여러 가지 벤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고도화돼도 결국은 공정거래 질서가 좀 잡히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좀 한계가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나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이춘우 교수님은 답변을 좀 간단하게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드리면 또 죄송한데,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간 첨언을 드린다면 요즘 너무나 통합민주당도 잘하고 계세요. 저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요즘 법안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공정거래는 진짜 이거는 감시망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급하고 헤비급하고 싸움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 거는 틀림없고 글쎄 뭐랄까 형사처벌까지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 저도 아주 동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 있는 기업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대기업하고 거래하려면 페이퍼웍도 잘해야 돼요. 무슨 상생협력 선언하려고 하면은 2차, 3차는 할 생각은 안 해요. 너무 귀찮아서. 그런 것도 좀 따라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서류가 많아요. 페이퍼웍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간소화가 있는 것 같고요. 벤처 캐피탈과 관련해가지고 공공력과 민간력의 조화, 균형 밸런싱.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 제가 벤처 기업은 많이 연구했는데 벤처 캐피탈 쪽은 연구를 좀 잘못해서 시원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 느낌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교육받고 육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을 가져야 되는데 마인드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앙트러프너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을 벤처 기업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뭐 대기업의 홍보 자료에 나온 게 있었는데, 홀라당 정비업소를 태워먹었더니만 돈을 또 빌려주더라 그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 엔젤이지, 엔젤.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는 캐피탈리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 돈을 날려도 너의 뜻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선구안과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할 수 없이 그 정부 주도의 벤처 육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수입한 제도거든요. 자생적으로 싸게 오른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매니징 해야 될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현재 보게 되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중에 그런 어떤 코스웍이라든가 그런 마인드라든가 제가 그런 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일반 캐피탈 마켓과 유사한 그런 행태를 보이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도 좀 그렇대요. 벤처 캐피탈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제가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우리 발표하신 두 분들 혹시 마지막 코멘트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이현준 박사님 괜찮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로 저희가 이제 기술 보증기금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좀 죄송하긴 한데, 아까 이제 공정 가격을 이제 레이팅하는 그 기준에 사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저희 그 기술 보증기금이 기술 평가를 좀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기본 가격을 저희가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하니까 그 가치, 평가된 가치를 가지고 공정거래 가격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플로에서 또 발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제 나름 느낌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좀 그 주제는 우리 이춘우 교수님도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얘기를 했고 우리 캐피탈 쪽에서도 창업보다는 오히려 왜 그 성장이나 이런 그런 재기 쪽에 그 좀 소홀하다. 우리 창업 쪽에 너무 좀 이 정책이 좀 너무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했고 또 어느 분은 또 이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벤처 정책은 밸런싱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밸런싱이 반드시 50대 50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시장 실패 지역에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이제 민간 부분에서 꼽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이제 그야말로 그 정책에서 민간 스스로가 꼽히고 자생력 갖춰지는 시발점이 되길 좀 바라면서 우리 김기식 의원님의 좀 전체 소감을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발제 토론하신 분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냥 1차적 소감은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는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한국 국가 정책에서 벤처나 기업과 벤처기업 정책이 처해 있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조금 느꼈다 이런 느낌이 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이제 매크로한 영역이 있고 마이크로한 영역이 있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과 민간이 해야 될 영역.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국가가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촉진을 하고 환경을 만드는 부분이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적극적인 차원에서 개입하고 지원하고 혹은 규제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현실에서는 그 벤처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규제 문화발 확장 다시화도가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감하고 또 매크로한 수준에서의 접근이 좀 하는 그런 어떤 매크로한 어떤 차원에서의 틀을 잡지 않은 조건에서 미시적인 보완으로 현재 우리 이 기업 구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요 구조에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가 발생할까 이런 점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상상력을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점은 저도 제가 스탠포드에 있으면서 확실히 느낀 거는 이제 실패했을 때 그게 완전히 그냥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게 하는 문제는 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연대보증을 넘어서
입보하게는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아예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가계부채 차원의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 이런 부분에서도 과감한 접근을 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사기친 것도 아니고 기업하다가 실패한 거는 그거는 그냥 기업의 실패로 끝나도록 하고 그 개인이 어떤 좌절하거나 회생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제도 개혁을 좀 할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점에서는 뭐 당연히 뭐 그 채무가 조정되면 당연히 그 연대보증한 사람의 채무는 당연히 조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수위도 훨씬 더 근본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존재하는 어음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아예 과감하게 좀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뭐 법제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부터 아예 금지를 해가면 그게 이제 쭉 퍼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잘 고민 안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지난번 뵈면서부터 가진 거는 이제 중간 회수 시장 M&A 활성화 부분도 그러니까 투자 자금 회수 기간이 많아지면 요즘 같이 불안한 조건에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실제 효과 우리 이런 제도 했어가 아니라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뭘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고민하시고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엔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뭐 제도적인 지원과 정부가 조금 더 사실 지금 저희가 뭐 저축은행 하나 처리하느라고 지금 수십 조씩 쓰고 있는 마당에 벤처 지원하다가 돈 좀 날려도 저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그 벤처의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로 받아서 도전하고 그것에서 성공하면 정부가 그걸 회수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날릴 수 있는 것도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적어도 이제 그 행정부, 중소기업청이나 정부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뭐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지적 정도로 할 텐데 국회가 이제 입법적으로나 혹은 이제 예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말만 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뭐 입법적인 부분과 예산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주신 말씀들을 잘 예산과 입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그 전체 그 포럼을 좀 마치기로 하겠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분, 그다음에 토론해 주신 분,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는 의미, 그다음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께 고맙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